요즘에는 사실은 젊은 분들도 연골 손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이 가장 간과하고 계시는 게 네, 안녕하세요. 유민병원 정형외과 원장 민경준입니다. 유민병원 하면 제일 궁금한 무릎 중에서도 연골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에 주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무릎 연골 재생술의 종류입니다.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뼈와 뼈 사이에 위치한 부드러운 조직으로 보통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연골이라고 하면 그 뼈와 뼈 사이에 있는 퇴행성 관절염 할 때 그 연골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연골도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조직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조직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능은 충격을 흡수하고 또한 우리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파손이 되거나 찢어지거나 떨어져 나가는 손상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릎 연골이 손상돼서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호소하시는 증상은 물론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무릎을 구부리거나 쭉 폈을 때 많은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고 계단으로 올라갈 때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한 경사가 있는 곳을 내려갈 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무릎에 물이 찼다는 것을 보통 이제 환자분들은 오셔서 부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릎 연골이 손상됐을 수도 있다는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노화적인 부분이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연골이 손상돼서 나타나는 질환이고 요즘에는 사실은 젊은 분들도 연골 손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노화라기보다는 직접적인 외상을 들 수가 있고요. 또한 일적으로든 생활적으로든 반복적으로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한 다른 구조물들이 손상이 되면서 불안정성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연골이 손상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이 가장 간과하고 계시는 게 체중 문제입니다. 사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연골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가벼운 외상에서도 연골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라면 체중이 연골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환자분의 문진입니다. 환자분이 어떻게 다치셨고 언제부터 아프셨고 어떤 동작에서 아프시고 또한 빈도는 어떠하고 그런 이제 환자분들의 자세한 문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와 결합해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내야 됩니다. 만약 정밀 검사를 요하는 경우라면 사실 무릎은 초음파라던가 엑스레이로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MRI를 권유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연골을 보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MRI 검사가 가장 정확한 검사고 사실 유일한 검사입니다. 물론 환자분들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큰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비수술적인 치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소염제 복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증상을 좀 가라앉히기 위한 물리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에도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필요하면 주사치료 같은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수술적인 치료에 효과가 없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릎 연골 재생술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미세천공술이라고 부르는 방법이고 이것은 다발성 천공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구멍을 살짝 두 개만 뚫어가지고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연골 결손이 있는 부분에 구멍을 뚫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뚫린 구멍에 본인의 피가 이제 새어져 나오면서 그 피 속에 섞여 있는 줄기세포로 재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미세천공술의 핵심 개념입니다. 물론 간단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계가 많은 것이 단점입니다. 두 번째는 자가연골 이식술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잘 못 쓰는 부위를 떼어다가 중요한 부위에 이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체중 부하가 많이 되는 부분이 결손이 많이 되는데 체중 부하가 잘 안 되는 부분의 연골을 떼어다가 그쪽 부위에 이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은 사실 이미 만들어진 본인의 연골이기 때문에 이식한 다음 바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패할 위험도 사실 적고 미리 만들어진 본인의 연골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만약 연골 결손이 크기가 클 경우에는 사용하는 데는 좀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이라는 방법은 우리가 다른 부위에서 흔히 요즘은 늑골에서 많이 떼고 예전에는 우리 몸의 관절에서 연골을 조금 떼어다가 그것을 배양시켜서 많이 키운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연골 결손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인데요. 장점으로는 우리 몸의 것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없고요. 결손 부위가 많이 넓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연골 재생술의 대상자는 좀 제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생 가능성이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제한이 되고요. 그러나 또한 관절염이 광범위하게 진행이 돼서 너무 연골 결손이 넓고 부위가 대부분 다 연골 결손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적용하기 힘든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연골 재생술의 대상자라고 하면 일단은 나이가 어느 정도는 젊고 부분적으로 연골 결손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그 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결손의 사이즈고 환자분의 활동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리 사이즈가 작더라도 활동도가 낮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이제 연골이 결손되면서 생긴 부분을 그냥 다듬어 주는 것만으로도 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즈에 따라서 다른데 약 1에서 2cm 제곱인 경우에 활동성이 좋고 충분히 재생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가연골 이식술이 좋은 치료법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나타나 있고, 또한 2에서 4cm 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는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의 대상자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논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이즈가 확 커지게 됐을 경우 거의 한 10cm 제곱까지 됐을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보다는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밑에 보시면 만약 이렇게 시도를 했더라도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는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논문은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릎 연골 손상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서 발생할 수 있지만 직업적으로나 스포츠적으로나 습관적으로나 이렇게 과도한 움직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연골 손상의 빈도는 좀 많이 높습니다. 또한 습관적으로 이제 직업적으로도 될 수 있겠네요. 무릎을 많이 쪼그려 앉거나 쪼그려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고 계단 같은 데를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들이 연골 손상에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자주자주 병원을 내원하셔가지고 미리 좀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근력 유지입니다. 허벅지 근력이 제일 중요하고, 또한 그런 이제 근력 운동과 더불어서 항상 체중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정말 연골에 가해지는 하중은 그거의 몇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연골 결손이 일어날 확률은 다른 분들보다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 관리와 적절한 운동은 꼭 일상생활에서 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릎 연골 손상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분들이 많이 간과를 하고 또한 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좀 치료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운동도 해주시고 적절한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무릎 관리를 잘 하시다가 그래도 무릎이 아프다 싶으면 꼭 내원하셔가지고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